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을 했던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6시간 갇혀 있으면서 많은 네? 생각을 6시간? 했습니다. 예, 강변북로에서요. 이 통지가 미리 안 돼서 제가 아니, 강변북로에서 6시간 같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냥 바로 나오는 길로 빠져나가는데 한 5시간 반, 6시간 이렇게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나갈 들어오면은. 수가 없었어요. 한번 들어왔더니 생지옥이구나 이런. 그렇군요. 어유 고생 많이 하셨네.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가 오늘 좀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빠지셨고요.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이기도 한 분이죠.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두 분 어떻게 구면이신가요? 네, 제가 사석에서도 좀 자주 뵙고 오. 저는 국민의힘 제가 몸담은 정당이라거나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미래가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좀 그래도 밝다. 지금은 어둡지만 오. 이런 생각합니다. 오. 이게 혹시 감사합니다. 이제 저번에 한번 이미 한번 합을 맞춘 예, 바가 맞춘 있잖아요. 바가 있죠. 근데 그때 인상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한두 번 더 뵀던 적이 있어서 저희는 또 사적으로도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해서 네. 하여튼 오. 오늘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띤 토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국바세도 냈고, 그죠? 이준석 전 대표도 냈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진짜 빠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결과가? 일단 가처분이라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음.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부에서 준비만 된다고 한다면은 뭐 당장 오늘 밤이라도 내릴 수는 있는데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워낙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도 상당히 좀 고심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두 분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까지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히 있다. 인용 가능성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요.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 오는 과정 중에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지점들을 이 이후에 설시를 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식이 됐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됐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칠었고 위법성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하자 치유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나중에 전국 상임위 상임위를 거쳤던 1년의 과정을 그런 부분이 이게 사후적으로라도 하자가 치유됐다라고 적시되면 뭔가 그 본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구나 이러면 사실 정당성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신인규 변호사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뭐 저는 사실 이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제 희망적 사고가 많이 섞여 있는데 저는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분들의 그 피와 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정착이 된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그 기각이 돼서 이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비합법적인 탈법적인 절차로서 이제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것이 만약에 정당화된다면은 상당히 나쁜 선례가 될 것 같고 정당이라는 것이 자율권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8조에 의해서 정당이 규정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서는 그 정당의 민주성 그거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위반한다는 것은 마치 헌법 정신에 대한 부정과 같기 때문에 이건 정당의 자율권으로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그 개념으로 바꾸면 이제 절차적 정당성, 네. 핵심 내용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당원 민주주의랑 절차 민주주의 두 그렇죠.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후적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그 상임정국이 전국이 네. 열어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당원을 바꿨고 그에 따라서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 건데 뭐가 문제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큰 틀에서 이게 전국 상임위 왜 열었습니까? 그때 의결된 사항의 가장 핵심은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 이미 확인되어야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이제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후적으로 본인들이 의사 표명을 이거 비상 상황이네라고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진단했을 때 당이 비상 상황인지가 관건일 텐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으니까 최고위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말이 되지 않고 사실 이 사건의 핵심 촉발 시발점은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란 문자였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당의 어떤 위기 그리고 해산, 이 최고위가 해산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비대위라고 했으니까 비대위가 비상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전.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 정국위가 열리기 전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었는데 사퇴 선언을 했던 최고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의결에 그 합류를 했고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부터가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법원이라는 곳이 권리 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저는 정당에 지금 생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 상태인데요. 사실 당원 위반이라는 것은 전 이제 당원 당규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이거 거의 다 외울 수준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당원의 규정이 27조에 나옵니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요, 선출된 최고위원은 보궐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현진 의원의 뭐 방금 말씀하신 사퇴 의사 번복 위장 사퇴 쇼 뭐 다 찾지 하더라도 일단 사퇴를 하면요 유효합니다. 그게 비상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원 위반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결 상황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쪽 사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배현진 의원부터 해서 릴레이 사태가 다 위장 사태 쇼가 되면서 비상이니까 본인들은 사퇴한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다음 날에 또 최고위를 열어서 또 비대위를 가는 걸 의결을 해요. 그러니까 최고위를 열 수 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또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모순 쪽에 지금 빠져 있는 절차 위반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이 무효가 되고 앞에 거에 절차자가 있으면 뒤에 건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 선언 접수를 안 했다. 이걸 또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이게 그 공무원의 사퇴는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면직 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당직입니다. 선출 당직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규정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의사 표시를 발했을 때 그게 도달되면 그로서 즉시 효력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된다? 법리가 그렇습니다. 민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당은 법률 성격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민사고, 그래서 오늘 남부법원 민사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민사에서는 의사 표시 도달이 되면 바로 의사 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7월 29일에 저는 오늘부로 사퇴한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전 국민이 들었고 전 국민에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로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으니까. 이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요지 가능성을 넘어서 이미 요지됐습니다. 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잡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의결하고 오겠다.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자치유를 위해 가지고 뭐 사퇴서가 수리 안 됐다. 사퇴서는요, 김재원 의원 한 명이 낸 거밖에 없는데 당시에 본인이 출마를 위해서 찝찝하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 위해서 내고 간 건데 수리하는 기관도 없어요. 당원당규, 정당법 어디에도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서 어떤 수리 내지는 처분, 의원면직 처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행정법 논리를 갖고 와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특별한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러 가지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은 부인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효력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일단 두 분의 예측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당원 민주주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대 축인데 당원 민주주의에서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는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 비상 상황이라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권해서 기능이 상임정국위원회라는 하위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최고 결정 기관이 전당대회고요. 그 밑에 전국위원회, 상임정국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 기능이 있다 보니까 비상 상황을 그분들이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가지고서 전당대회의 의결을 취소하거나 번복시킬 만큼의 그런 유권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예, 이거 법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임정국이라는 전당대회의 밑에 단위의 기관에서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과장님을 해임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사장님을 해임할 수는 없는 논리랑 쉽게 똑같습니다. 하면 그러면 이제 전당원의 의사를 물었어야 된다. 이 당연하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하자치유가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요. 예.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지금 대표를 다시 뽑았다. 그러면 하자치유라는 주장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를 놔두고 그 하위 기관에서는 백날 첫날 하자치유를 해도요. 치유가 안 됩니다. 왜 권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당원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이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의 예측대로 인용이 됐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비대위의 어떤 그 효력은 정제가 되고 비대위 활동을 중단돼야 되는 거죠. 효력 정지. 지금 주문에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의결, 전국이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과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직으로서 직무대행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비대위장 직무대행이 됩니까? 비대위가 아닙니다. 최고위 해산 그냥. 자체가 무효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위 원래 있던 최고위의 처음으로 직무대행으로 돌아가는 다 거네? 돌아갑니다. 원복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무대행 자격으로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을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지도부가 관리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네. 그러면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해가 되는데 그 그건 아닙니다. 당원상 왜냐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비대위 자체가 이거는 이제 효력이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과거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직무대행을 그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와서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당원 단계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그게 당원 당규 절차입니다. 최고위원을 새로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전국위에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럼 최고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출마하시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든 아니면 이게 가처분이 인용돼서 다시 최고위로 가든 거의 불사조처럼 계속 존속하시게 되는 뭐 거거든요. 계속 버티시면 저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강제 사퇴시킬 수 없듯이 저는 본인이 버티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치적 책임 부담하는 건데요. 그걸 억지로 끌어내리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자의에 따라 사퇴를 하면요. 이것도 저희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판단해서 사퇴를 하면요. 비대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비대위를 가려고 우기다 보니까 지금 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그 나머지 반의 가능성 기각이 될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준석 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전 대표로 끝나버리는 거고 비대위는 그대로 쭉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정당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기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아마 조기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 꾸릴 겁니다. 그러겠죠. 이제 새로운 지도부 꾸려서 이제 뭐 윤핵관 지도부든 뭐 유사 지도부든 해서 뭐 호소인 지도부든 해서 이제 본인들이 공천하실 텐데 저는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각이 돼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하잖아요. 1년 안에 그 지도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 좋은 선례를 정당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파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그분들이 이거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유튜브부터 3인성호 논리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호랑이 나온다 해가지고 윤리 넣으면 됩니다. 그럼 윤리위원장께서 또 정직 때리시겠죠. 그럼 또 사고니 뭐니 해서 비대위 가가지고 1년 안에 저는 무너진다는 감히 확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직접 나선 것도 있고요. 저는 헌법주의자고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그 가처분 판단을 내릴 판사는 어떤 분이에요? 일단 황정수 부장께서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헌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 헌법연구회 서울중앙지법에서 있는 연구회인데 거기 회장을 지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법리에 강하신 분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판례를 예를 들면은 경기도지사 그 강용석. 토론에서 이제 강용석 후보가 당시에 소수라 그래서 배제가 됐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강용석 후보 껴서 사자 토론해라. TV 토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가처분을 인용해 준 분이 그분이에요? 이 남부지법에 지금 계신 분입니다. 보통 여의도 사건을 다 남부지법에서 하기 네.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 성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치 영역을 배제하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 사건이다 보니까 더 인용 가능성을 높게 좀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판사의 바로 전 가처분에 대한 어떤 태도, 결정문 이런 부분이 또 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용 기각을 떠나서요. 저는 꼭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고 지지자
기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은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원칙을 또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별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신윤규 변호사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네.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어제 비대위원 구성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은 이제 주기환 전 어떤 광주시장 후보가 이제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나름대로 안배를 많이 하신 티는 많이 났고요. 근데 뭐 주기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 이제 사적 채용 논란 났을 때 아마 아드님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걸로 네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임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뭐 어떤 한 인물 하나를 가지고서 그 비대위 전체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제 인원 구성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 비대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비대위이기 때문에 어허.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저는 너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사람들을 좀 꿔다가 이렇게 구색은 맞춰놨는데 뭐 전혀 기대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비대위다.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대위에 비대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비대위다. 뭐 이렇게 무슨 말장난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제안해서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제 그렇게 강하게 그 주장을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 주장도 일리는 있는데 뭐 확인할 길은 없죠. 근데 라인업을 딱 보면 뭐 기대감이 별로 안 들어서요. 어제 여론조사도 거의 뭐 기대 안 된다가 6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국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양석 전 의원님, 네. 뭐 전주 의원님은 제가 여성 변호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이랬을 때 정치색이 뭐 아주 막 윤핵이다 이렇게까지 뭐 낙인이 찍힌 정치인들은 아니고 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고 정양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남 안배의 성격도 있고 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실상의 오점은 지금 신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그 주 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책을 맡는 비대위원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평가고 지금 뭐 15점 몇 프로를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호남에서 득표하신 분들 있어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이정현 전 의원도 있고 뭐 조배숙 의원도 있고 그런데 뭐 이 현역 부분- 의원 정운천 의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오점을 남겨서 좀 많이 안타깝다. 근데 더 큰 오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법농단에서는 좀 깊이 있게 짚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오점은 뭐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비상 상황이니까 꾸렸거든요. 그럼 비상 상황을 초래한 원인 당사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2인자 비상대책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수석 비대위원으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9명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엔트리 안에. 저는 이게 정말 국민들을 이거는 거의 자극하는 거를 넘어서 거의 이거는 도발을 거는 것이다. 이거는 거의 근데- 싸움을 거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의총에서 압도적 찬성을 의견- 재신임이 재신임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의원님들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좀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알고서 비대위를 또 꾸리는 것이냐. 그럼 비상 상황에 원인 제공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책임 정치 실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치에서 책임 정치 실종되는 건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제가 민주당을 가장 비판했던 것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출마도 제가 책임 정치 측면에서 매섭게 비판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비판 어떻게 합니까? 우리부터도 책임을 안 지는데 또 내로남불 논리 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주기한 위원장보다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 문제가 비대위원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에 저는요. 제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면요. 비대위원 하라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내대표 자격으로 그때 반쪽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비대위원을 하겠다라는 그 용기가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 서울 경찰청 네.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죠. 네. 여기서 지금 그 이른바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 경찰청장이 이야기한 거를 보니까 다음 주인가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끝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네. 했던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게 참고인이 그냥 참고인이 아니라 그 김성인 전 대표를 김성진 대표. 부르겠다는 거죠. 완전한 주요 참고인이고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증거들을 매우 많이 아마 수사기관의 진술로서 문자로서 뭐 이런 여러 뭐 인출 내역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달 뭐
말 정도까지는 가닥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수사 윤곽은 나올 거고 지금 이 수사 안팎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뭐 그 당시에 같이 동석했던 누군가를 특정했다. 인물이 누군가를 굉장히 좁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수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굉장히 저는 여기에 정말 큰 변수가 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성적대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일 텐데 이런 수순으로 가면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시효는 남아있다라고 하지만요. 이게 무슨 접대를 받았다 이런 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네. 유사 사건을 해보면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 그리고 이 접대를 위해서 돈을 이것도 뭐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진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인출했던 내역, 인출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한 문자 이건 사실 혐의를 입증할 뒷받침할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기소 생각합니다.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네. 높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이 수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요. 지금 매우 질질 끌었고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지금까지 8개월째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게다가 윤리위가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당사자가 완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징계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방어권, 이준석 대표의 방어권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겁니다. 예단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큰 거고요. 이 김강호 청장은 뇌물죄 적용을 운운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찰의 이 뇌물죄 운운이라는 것은 법리가 말이 됩니까? 공무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의문이 좀 들고요. 이분이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 유튜버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기소를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유튜버에 의지하는 경찰청장, 그것도 서울경찰청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분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아마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중재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네, 여러 뭐 채널을 좀 얘기했습니다. 사퇴 카드가 나왔다고. 네, 뭐 거래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대표의 자리와 그 수사 내지는 윤리 징계일 겁니다. 당시 시점으로는. 이게 거래가 가능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윤리위를 장악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 외에는 그런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의식을 통해서 윤리위도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 문자 내부 총질 문자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윤리위에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MBC 카메라에 잡히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뒷담화 하다가 최영도 의원하고 얘기하다가 마이크 켜졌으니까 끄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거 정말 청부 징계 내지는 청부 수사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사는 지경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질질 끌수록 경찰은 더 정치적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찰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력의 푸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소신 있게 좌우 눈치 보지 않고 이준석 대표 죄가 있으면 죄를 묻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죄를 안 묻는 것이거든요. 빠른 결정을 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엊그제 이제 그 총경급 인사가 그 이루어졌고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대 수사대장이 지금 전보 조치가 됐대요. 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강일구 이 수사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윤중천 사건 관련해서도 뭐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나마 이 경찰에서 굉장히 뭐 이른바 성골군 수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어떤 뭐 검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정조준하는 수사를 했던 인물인데 뭐 경찰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서장을 거쳐야 나중에 이제 승진을 하는 그 프로세스상 지금 서장을 일선서 서장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배려 차원에서 인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하는데 지금 막 호되게 질책했다는 거잖아요. 서울 경찰청장이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 뭐 이준석 이 당대표 케이스도 왜 질질 끄냐라고 했는데 마무리 국면에서 그걸 키를 잡고 있던 사람을 전보 조치를 한다? 이거는 사실 검찰을 조준했기 때문에 어떤 이른바 인사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준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 저는 경찰 수사의 측면에서는 저는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제가 경찰국 논의할 때는 경찰은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동일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 총경에 대한 이런 전보 조치는 상당히 의구심을 더 낳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사법의 정치화가
저는 정말 막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공직자들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권력에 충성하는 것인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좀 공직자들이 책상에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공직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독립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그럼 이준석 대표 건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여기서 했던 게 바로 그 김건희 여사의 네.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있는데 이 수사대장이 교차되자마자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결론 나올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동안 왜 시간이 걸리냐 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그 서면 답변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근데 서면 답변서 보는 게 7월 초인데 맞아요. 그 2달 동안 검토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검토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르지 않은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저는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면 대통령한테 누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 겨냥한 무슨 수사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들 자택 압수수색 아니 왜 자택을 압수수색해요?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면서 그럼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예,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카도 고민한다라고 하는데 인적 쇄신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요.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정확하게 하면은 지지율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자를 교체를 하고 뭐 뭔가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듯한 이 서면으로 이렇게 입장문을 받게 되면요. 읽으면 돼요. 읽는데 30분도 안 걸릴걸요.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뭔가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경찰 그러면 국민 신뢰 받기 어렵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경찰이 지금 수사권 대폭 이양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찰 하기 나름이에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어느 진영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국민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범죄 앞에 여야가 어딨고 다 국민 앞에 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법에 대한 권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든 뭐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야 당연히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다 못하는 거지만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민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공수처까지 다 만든 마당에 비리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잉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야당이라고 해서 더 탄압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상식으로 돌아가서 혐의가 있으면 특혜 봐줄 것도 없고 다 수사하는 것이고요.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있으면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원칙을 좀 세워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장현민 변호사가 말씀 중에 잠깐 이제 묻어나왔던 게 전직 국정원장 2명 포함해서 전 국방장관까지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 당사자인 박주원 전 비서실장을 조금 전에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보수 인사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왜 국민들이 뽑아줬냐. 이 전 정부의 문제점 제대로 추상같이 바로잡을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 뭐 이른바 뭐 김대중 칼럼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 뜻을 되새기라고 굉장히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저 그거 방향 제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연장선상이 아니라면 이런 수사 사실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혐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기밀 사항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아주 주요한 포인트는 국정원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생략됐는지 그 당시에 관련 자료가 있는 머무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택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한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 준 거야. 정당성이 있어. 뭐가 있으니까 법원이 들여다 봐줬겠지. 어느 한 평론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요. 2020년도 기준으로 99%였습니다. 이게 99%였어요?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해에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한 50%에서 99%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98%에서 99% 상승했어요. 이거는 뭐 법원이 임무를 방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혐의점의 단초가 1마리라도 있을 때 우리 수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법원이 그것을 정말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하지 마. 그 수사 못해라고 하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무슨 견제했다라고 해서 이 영장 자체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걷어내고 이 수사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어떤 여론전 차원에서 압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우리 보여주기 신인규 싫다고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 문제를 갖다가 국내 쟁점화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좀 당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해수부 장관 그 해수부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북송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내부적인 정보 보고 내지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외압적으로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좀 밝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장민희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동의를 하자면은 결국 우리 쪽에 대한 수사를 안 하면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비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하면서 이것도 밝힌다 그러면 비판을 많이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 아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도 하셨는데 뭐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결국 그래도 영장의 발부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고 좀 괴로우시겠지만은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절차가 적법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요 문제는 이제 박지원 전 실장한테 그러니까 그 당선인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서버 삭제를 하는데 왜 집을 뒤지냐. 네,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니 공관에서 짐 쌀 때 사진까지 못 네. 가져가게 했는데 문서를 어떻게 들고 나오냐. 그럼 국정원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인이 제가 국정원 시스템을 모르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에 숨겨놨다라고 본 건지 뭐 저는 왜 검찰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아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국정원 서버에서 출력을 해서 집에 숨겨놨다면 그건 전직 국정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행위상? 보통 없죠, 예, 그 자격.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중요한 것들은 다 자기 뭐 차나 집에 숨겨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는. 근데 뭐 법원이 발부한 영장대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수첩 5권 가져갔다고 하니까 네. 뭐 약속 이런 거 다 들어 있다고 하던데 다 복사해 왔대요. 앞으로 있을 약속을 기억이 안 돼서 알겠고요. 자, 그 진척 안 되던 검찰청장 네.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예. 이원석 차장이 유력하다고 아예 아, 대놓고 일면에 그렇구나. 박았던데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27기예요. 검찰은 정말 기수 엄청 중요하잖아요. 법조인들 만나면 항상 너 몇 기야? 너 변호사 시험 몇 회야? 이런 걸 묻는데 검찰 조직은 더 이 기수 문화가 탄탄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원석 그 검사 같은 경우가 한동훈 검사 그 법무부 장관과 동기고요. 나머지 거론되는 뭐 여한섭, 이후곤, 김후곤, 뭐 네, 고검장 이두봉. 같은 경우, 이두봉 세 다 명. 선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합을 맞춰왔고 이 공석인 부분을 메워왔던 게 이원석 차장 검사인데 그걸 또 다른 인물로 교체한다. 더더군다나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좀 부담이 있죠. 이 보복 기소했다. 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여한섭, 김우곤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나마 뭐 윤석열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대 검찰총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카드 이원석 그 카드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윤기 변호사 이거는 뭐 어떻게 거의 확대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실하게 저는 이대명. 이원석 그냥 총장님이라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될 것 같은 게 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특수부 검사고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도 맞고요. 지금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여러 차례 해서 이미 부장검사급까지 다 라인업을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후 정당화되는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 하자 치우네요. 이게 하자 치우인데 그래서 이원석 그 총장 후보 외에는 와서 하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기수 얘기도 맞지만은 아니 이거 남이 다 세팅해 놓은 거에 와서 책임만 지라 그러면 누가 와서 그 책임만 지는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증만 쓰라면 누가 쓰겠어요? 맞아요. 뭘 돈도 받으면서 보증도 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원석 총장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본인이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럼 본인이 와서 책임져야죠. 그저 아니,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분석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갖는 의문이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왜? 질질 끌었어요? 그리고 질질 끌 이유가 없었잖아요. 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고 여러 네. 가지 이제 산적한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뒤로 좀 밀린 것 같은데 네. 근데 빨리 해서 하는 게 맞죠. 그 뭐 차장 직무 그러니까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를 하는 것 자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검장이나 지검장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부터는 좀 많이 과하다는 비판도 많았거든요. 네. 이원석 총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뭐 거의 뭐 예, 아마 토론의 그게 여지가 제일 없나요? 유효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확대명급이라는 그 비유에 그냥 딱 모든 게 정리되는 꽃이네요. 예. 그렇게 되어버린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4명 가운데 이제 1명을 추려서 재청을 하는 거죠. 네.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다른 분이 되시면은 상당히 의외겠네요. 아, 그렇게 되면 예, 그럼 틀린 거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오늘 조간 보니까 다른 신문들은 4명 모두 특수통 아,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네.
특수통이라도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김호곤 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전 장관의 뭐 인수청문회 뭐 그 과정에 했다라고도 하고 제가 안팎으로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는 실제로 상당히 좀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믿고 따르는 검사고 또 완전 주류는 또 아닙니다. 이 어떤 그 특수통이라 하더라도. 예, 특수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을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괜찮다는 카드로 많이들 거론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안 될 거다. 안 될 것 이미 같습니다. 인사를 다 차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고요. 아무튼 오늘 밤이라도 아무튼 가처분 뭐 결과가 나올지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법 논담 이렇게 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